네, 알았어. 무슨 말인지 나도 알아요. 네. 품사 심화 진도인데요. 지난 2월 달에 한 게 품사 기본, 이번 달에 하는 게 품사 심화인데, 음, 심화가 맞긴 합니다. 왜냐하면 이제 진짜 심화된 지식이 좀 나갈 거예요. 나가는데, 아, 이거 뭐라고 설명하면 좋을까? 일단은 심화하긴 한데, 선생님들이 내가 이제 기본기를 수업을 할 때 정말 기본처럼 생각하고 하진 않았어요. 그러니까 처음부터 심화한다. 그러니까 심화 1, 심화 2로 한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첫날부터 제법 깊은 이야기들을 좀 했고, 오늘은 심화라기보다는 그냥 보충 수업이에요. 그러니까 기본기 돌 때 다 못했던 것들 중에 몇 가지를 좀 자세히 보는 그런 시간입니다. 어쨌든 오늘 수업은 중요한 게 하나가 나오는데요. 이런 건 안 할 거예요. 이런 거 안 합니다. 지금 단계에서 이게 안 된다. 그러면 솔직히 말해서 노답이요. 한 달 동안, 한 달 동안 이거는 우리 첫날 처음 오자마자 여기다 이게 넣는 거 해가지고 막 외우고, 내가 동사하면 여러분들은 용언하고, 내가 채언하면 명사대명사 수사 이렇게 하기로 했잖아요. 그거. 그래서 이런 거를 지금 다시 반복하진 않아요. 그거는 이제 솔직히 시간 낭비예요. 그리고 만약에 본인이 이게 지금 안 돼, 지금 이게 안 된다 그러면 자기 스스로가 자기를 심각하게 생각을 해야 돼. 와, 나는 한 달 동안 배운 거 왜 내가 이 기본을 못하지? 이렇게 생각해야 돼. 이게 마치 뭐하고 비슷한 거냐면 한 달 동안 수학을 가르쳤는데 구구단을 아직 못 외우고 있는 거야, 애가. 구구단을 외워야 그 다음 진도를 나가지. 자, 그거하고 비슷한 겁니다. 그래서 이거 메타인지 좀 하시고요. 내가 이게 안 된다고? 그러면 본인이 스스로 심각하게 생각해야 돼. 그래서 그, 우리 품사 기본 수업 2월 달에 나간 거 있잖아요. 2월 달에 1주차, 2주차, 3주차, 4주차 4개 나갔거든요. 요거의 수업 영상을 원하는 분들에게 제공을 할 거예요. 원래는 신입생들에게 제공하는데 신입생이 아니더라도 재원생 중에서도 나 지금 품사 기본 수업 영상을 좀 들어야겠어. 기본 수업을 다시 들어야 되겠어 하는 사람들은 우리 저기 학원 수업들을 전부 이렇게 요 화면 녹화를 해가지고 가지고 있으니까 요청하시면 보내드립니다. 요청하시면 필요한 사람들은 그렇게라도 좀 하세요. 이런 기본기에 대해서는. 그래서 이런 거 안 한다, 안 한다. 이건 이제 교재할 때 여러분들이 복습할 때 다 이거 채워가지고 연습해가지고 나중에 교재 검사만 받으세요. 넘어갑니다. 여기도 마찬가지죠. 채워냐 안 합니다. 그럼 뭘 하느냐? 우리가 모르는 걸 할 건데 일단은 여기에요. 여기. 일단은 여기. 여기에 보면 조금 어려워 보이는 말들이 보인다, 그죠? 보통명사, 고유명사, 자림명사, 의존명사. 자, 뭐 그냥 말씀드릴게요. 오늘의 주인공입니다. 의존명사. 오늘 우리가 요거 배우는 날이라고 생각하십니다. 의존명사. 이 문법의 문제예요. 얘가 문법의 양아치, 문법의 문제야. 문법의 저 뭐라고 빌런, 문법 빌런들, 의존명사. 요게 상당히 까다롭습니다. 그리고 오늘 요거 들여다보는 날이다라고 생각하세요. 자, 나머지는 이제 간단하게 다 처리하고 나갈 거고요. 그 다음에 여기 보시면 대명사, 대명사도 또 보면 무슨 뭐 지시 대명사, 인칭 대명사, 1인칭, 2인칭, 3인칭, 미지칭, 부정칭, 제기칭, 칭칭칭칭 나오는 거 있죠. 이런 것들도 오늘 보는데 이거는 의존 명사만큼 중요하지는 않아요. 이거는 그냥 용어를 알면 끝이야. 예를 들어 뭐 부정칭이 뭐다? 이거 알면 끝이야, 그냥. 그래서 뭐 새로운 건 아니에요. 이것도 이제 금방 처리할 겁니다. 됐고요. 수사에서도 여기 보시면 양수사, 서수사로 이렇게 나눠가지고 양을 나타내는 양수사와 순서를 나타내는 서수사를 공부할 건데 여기도 이슈가 좀 있어요. 품사 시험에 맨날 함정 파서 물어보는 좀 어려운 이슈가 있는데 그거 좀 들여다볼 겁니다. 그렇게 하면 오늘 뭐 문법 1시간이 금방 끝날 겁니다. 자, 그러면 이제 본론으로 돌아가서 우리 오늘 주인공 만나러 가죠. 여기 있는 3쪽 자립명사, 의존명사 요 놈을 시작을 할 겁니다. 자, 이 보통명사, 고유명사는 별거 아니기 때문에 이거는 일단 의존명사를 좀 끝내놓고요. 끝내놓고 좀 중요한 고비를 빨리 넘어간 다음에 얘는 빨리 나중에 나머지 처리, 스페어 처리만 할게요. 자, 여기 보겠습니다. 일단 명사가 이렇게 두 종류로 나뉜다는 거 아셔야 돼요. 명사는 자립명사 아니면 의존명사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생각하면 되냐면 자립명사가 대다수야. 이게 다수고 정상이에요. 자립명사가 원래 보통 일반적인 명사가 다 자립명사야. 이게 무슨 말이냐? 자립성을 가지고 있는 명사란 뜻이거든요. 근데 원래 단어라는 게 이렇게 자립성을 가지고 있는 거잖아요. 단어를 우리가 어떻게 정의했어요? 자립성을 가진 말, 과조사 이렇게 했잖아요. 그러니까 조사를 제외한 나머지 8개의 품사들은 당연히 자립성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서 자립명사라 이 말은
그냥 했던 말을 또 하는 거야. 명사는 원래 자립성이 있는데 앞에 또 자립성을 가진 명사 이렇게 말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은 사실 자립이 없어도 되는 거야. 그냥 명사가 있는 거야, 명사. 명사는 원래 자립성을 갖고 있거든. 근데 이제 그냥 명사라 하면은 좀 뭐 하니까 앞에다 그냥 뻔한 말을 넣은 거지. 자립명사. 자립명사. 뭐 그렇게 한 거지 뭐. 그래서 이게 뭐 이렇게 사람으로 치면 뭐라고 해야 돼? 뭐 양 선생님인 양 선생님 뭐 이렇게 그렇게 한 거지 뭐. 우성인 진우성 뭐 이런 느낌인 거지. 그래서 하나만 하는 얘기의 반복이에요. 자립명사라는 말은 그냥 일반적인 보통 정상 상태라 생각합니다. 정상 상태. 그래서 나는 이제 수업할 때 애들에게 이걸 어떻게 비유를 드냐면 이렇게 합니다. 자립명사, 의존명사 아니고 정상명사와 비정상명사다. 그렇게 생각하면 돼. 그러니까 자립명사가 정상이야, 정상. 보통 우리가 아는 그 정상적인 명사고 의존명사는 좀 이게 지금 비정상이야, 얘가. 얘가 좀 모자라. 명사는 귀족이잖아. 귀족이 얘들은 어디 가도 이렇게 당당한 애들이야. 귀족이니까. 내가 귀족이요. 나는 조사들 데리고 다녀. 여봐라. 서술격 조사 오라 하라. 그러면 여라 오는 거고. 주격 조사도 데려와라. 오는 거고. 가자. 이러면 이제 가는 거란 말이야. 그 명사는 그런 거라고. 힘도 그러니까 어디 가도 이제 당당한 거지. 그리고 얘네들은 자립성이 있기 때문에 조사가 없을 때 있어. 물러가라. 물러가라. 오늘은 혼자 있고 싶구나. 이러면 이제 조사들이 물러가고 명사 혼자서 딱 하는 거야. 그리고 우리 조사 없이 쓰는 거 많이 봤잖아요. 양쌤 치킨 먹었다. 이런 거 많이 봤잖아요. 그게 이제 정상적인 명사입니다. 어딜 가도 혼자 있을 수도 있고 조사를 데리고 다니기도 하고 명사 혼자서 온갖 거 다 한다 그랬죠. 얘들이 왜 귀족이라 그랬어요? 얘들은 마음만 먹으면 주어도 될 수 있고 마음만 먹으면 서술어도 될 수 있고 마음만 먹으면 체어를 꾸밀 수도 있고 마음만 먹으면 부사를 꾸미기도 하고 용어를 꾸미기도 하고 다 돼. 부르는 말도 만들 수 있어. 세영아 이런 말 만들 수 있다고. 그러니까 명사는 원래 그런 애들이야. 그래서 귀족인데 이놈들은 문제야. 문제. 이놈들은 좀 삐꾸야. 애들이. 좀 모자라. 그리고 혼자서는 아무것도 못해요. 그래서 얘네들이 좀 비정상인 거야. 명사 세계에서 좀 창피해야 되는 거야, 얘네들이. 그래서 이제 어디 가가지고 명사들이 나 명사요 이렇게 하면은 에 의존명사도 있는데 이러면 야 의존명사 시끄러 조용해. 의존명사 말하지 말라고. 저 창피하다고 의존명사 조용해 조용해. 숨기고 싶은 애들이 의존명사. 모자라. 그래서 의존명사는 자립성이 없습니다. 자립성이 없다는 것은 혼자서 사용할 수가 없어요. 명사는 혼자서 당당하게 사용할 수 있어야 되는데 사과, 치킨, 신발 이렇게 할 수 있어야 되는데 얘는 그게 안 돼. 혼자 사용이 불가능해. 그래서 의존이란 말을 쓰는 거야. 뭔가에 의존해야 돼. 항상 다른 말과 같이 다녀. 그 다른 말이 없으면 얘는 기능을 못해. 그러니까 이상한 명사인 거지. 비정상 명사인 거지. 일반적인 명사하고 성질이 많이 다른 거지. 그러다 보니까 문제 많이 물어보는 거지. 특이하니까. 특히나 이제 생활중 같은 경우는 이거 뭐 속속들이 다 하셔야 됩니다. 생활중이 문법이 상당히 어렵게 내시거든요. 1학년만 그랬는데 그게 이제 이유가 있어요. 1학년 지난 몇 년간 계속 1학년 생활을 맡아주신 선생님께서 서울 사대에 나오신 선생님, 엘리트 선생님이시죠. 실제로 수업도 굉장히 잘하시고 수업 안을 보면 수업 수준이 상당히 높아요. 근데 이제 그 선생님께서 이제는 1학년을 이제 안 하시고 2학년으로 올라가셨습니다. 2학년에 폭탄이 떨어진 겁니다, 지금. 2학년은 끝나서 2학년 망했다, 지금. 근데 이제 1학년은 내가 말씀 들어보니까 새로운 선생님이시더라고. 어, 그래서 뭐 저게 어떨지는 모르겠지만 보통 선생님들이 새로 학년을 맡으면 그 전 선생님이 어떻게 했는지를 보고 그 선생님 수준에 보통 맞춰가거든요. 그래서 절대 방심할 수 없습니다, 생활여중. 아마 기말고사를 아니 2학기 때 학교 시험을 보게 될 텐데 그때 아마 품사가 나오게 되거든요. 그때 한번 보죠. 아무튼 작년 세화여 중에 이 의존 명사 굉장히 어렵게 내셔가지고 애들이 많이 힘들었던 거 생각나네요. 자, 아무튼 의존 명사 어떻다? 혼자서는 못 쓴다. 반드시 다른 말과 함께 써야 된다. 예시를 좀 들어 보여드릴 텐데요. 내가 보여드리는 예시는 굳이 안 따라 쓰셔도 됩니다. 내가 따라 쓰라고 하는 것만 따라 쓰세요. 지금은 그냥 보여드리는 거예요. 자, 예를 들어 이런 문장 한번 보죠. 양쌤이 그럴 리가 없어. 양쌤이 그럴 리가 없어요. 자, 여기서 의존 명사는 이 리가 의존 명사입니다. 리. 요 리가 의존 명사입니다.
이거 명사예요. 이게 명사니까 뒤에 조사 붙어 있죠. 가라는 조사, 이게 주격 조사 붙어 있죠. 자, 얘가 왜 의존 명사냐면 얘는 이 앞에 있는 말이 없으면 이 앞에 있는 말을 지워버리면 얘는 미아가 돼버려요. 얘는 이게 응? 이렇게 돼버려요. 자, 앞에 있는 말 한번 지워보죠. 양쌤이 리가 없어. 양쌤이 리가 없어. 양쌤이 리가 없다고. 그러니까 무슨 말인지 모르겠잖아요. 우리가 답답하잖아요. 무슨 리, 무슨 리인지를 말해봐. 뭐가? 그럼 우리가 여기에 그럴 리가 없어. 혹은 양쌤이 범인일 리가 없어. 양쌤이 뭐 사람일 리가 없어. 양쌤이 살아있을 리가 없어. 그럼 뭐 이런 말을 넣어야 되잖아요. 그런 말이 없으면 얘는 기능을 못 하는 거야. 그러니까 얘 혼자서는 못 하는 거지. 얘 혼자서, 그러니까 앞에 그럴이 없으면 양쌤이 리가 없어 이러면 요 혼자서는 뭐가 없다는 건지를 전달을 못 하는 거예요. 요게 의존 명사입니다. 그래서 반드시 앞에 뭐뭐 할이라는 말과 같이 써야 돼요. 뭐뭐 할이라는 말. 여기 있는 그럴, 여기 같은 그럴인데 뭐 여러 가지 넣을 수 있어요. 그럴 리가 없어. 아까 본 것처럼 범인일 리가 없어 이럴 수도 있고요. 양쌤이 사람일 리가 없어 이런 식으로 이렇게 뭔가를 넣어줘야 돼. 그래야 하고 싶은 말을 할 수가 있게 돼요. 자, 이게 이제 의존 명사의 의존성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의존 명사는 앞말에 뭐가 있구나. 앞에 뭐가 있구나. 자, 그런데 그 앞에 있는 말들을 내가 들어갈 수 있는 말들을 한번 적어 볼게요. 여기 그럴 리가 없던데 다른 것도 한번 적어 볼게요. 양쌤이 그럴 리가 없어. 뭐 예를 들어 양쌤이 뭐 뭘로 할까? 죽을 리가 없어. 죽을 리가 없어. 또 먹을 리가 없어. 뭐 양쌤이 살아 있을 리가 없어. 또 양쌤이 뭐랄까? 사람 일. 요 정도만 해봅시다. 자, 이런 말들이 들어갈 수 있죠. 근데 잘 보면 이런 말들이 공통점이 있어요. 여기 의존명사 앞에 오는 말인데 이게 의존명사 앞에 오는 이 말에 공통점이 있어요. 일단 생긴 모양도 뭔가 공통점이 있죠. 뭐 다 비슷한 말로 끝났어요. 그럴, 죽을, 먹을, 살아있을, 사람일 이런 식으로 끝났어요. 어, 자, 그래서 결론을 먼저 말씀드릴게요. 의존명사 앞에 오는 이 말은 아무 말이나 오는 게 아니에요. 아무 말이나 오는 게 아니고 어떤 말이 올 수 있냐면, 자, 의존명사가 명사잖아요. 명사를 꾸며주는 말이 올 수 있어요. 다시 말해볼게요. 의존명사 앞에는 명사를 꾸며주는 말이 옵니다. 명사를 꾸며주는 말이라고 하면 여러분들 아마 뭘 떠올리냐면 관형사를 떠올릴 거예요. 맞죠? 왜냐면 우리는 그렇게 배웠으니까요. 품사 배울 때 명사 꾸며주는 게 뭐야? 그러면 관형사라고 배웠단 말이야. 그러니까 의존 명사 앞에는 그런 관형사가 오나 보다 이렇게 생각할 거예요. 그 말은 반은 맞고 반은 틀려요. 왜 그러냐? 의존 명사 앞에 오는 말은 명사를 꾸며주는 말인데 명사를 꾸며주는 말은 관형사 말고도 많이 있거든요. 내가 이거 품사할 때 강조했었지. 관형사라 그러면 무조건 명사 꾸민다 생각하지 마라 그랬지. 명사를 꾸미는 건 관형사 말고도 많다 그랬지. 용언이 명사를 꾸밀 수도 있어요. 체언이 명사를 꾸밀 수도 있어요.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여기서 뭘 조심해야 되느냐? 의존 명사 앞에 오는 말을 뭐라고 부르는지를 조심해서 불러야 돼요. 그러면 지금 이제 소개를 할게요. 여기 있는 이 말들, 의존 명사 앞에 있는 이 말들 뭐라고 부르냐면 명사를 꾸며주는 말이라고 해서 이걸 우리가 관형어라고 부릅니다. 자, 왜 의존 명사가 어려운지 이제 좀 알 것 같나요? 이게 뭐랑 헷갈린다고? 관형사랑 헷갈려. 내가 지금 무슨 말을 하고 있냐면 의존 명사 앞에는 관형어가 온다는 말을 하고 있어요. 의존 명사 앞에는 관형어가 온다. 그런데 여러분들이 이 관형어와 관형사가 헷갈릴 거다라는 말을 하고 있어. 그리고 내 예언은 잘 틀리지가 않아. 나는 내 맘대로 말하는 게 아니라 항상 통계와 경험에 기반해서 말을 하거든. 가르쳐 보니까 애들이 이걸 헷갈리더라는 거야. 정말 지독하게. 어느 정도냐면 내가 지금 여기서 강조를 하잖아. 이거 관형어야, 관형어. 니들은 이걸 관형사라고 잘못 생각할 거야. 아니야, 관형어. 그리고 테스트 보잖아. 관형사가 와야 된다 이런 말 나오면 틀렸다 이렇게 할 거거든. 근데 그거를 못 틀렸다 못 골라내. 그리고 평일 보충 와서 관형어가 뭐예요? 이럴 거야. 그거 관형사 아니에요? 이럴 거고. 그건 뭐가 다른데요? 이런 얘기를 할 거야 아마. 수업 때 강조했던 걸 기가 막히게 몰라. 동사, 형사 구분하는 거 얼마나 얘기했어. 그거 평일 보충 와서 물어보면 몰라. 자, 그래서 지금 예언한 거예요. 관형어. 이거를 관형사랑 헷갈려서 틀릴 겁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우리는 뭘 할 거냐? 그러면 관형어가 뭔데요? 이거 공부할 거예요. 우린 이거 공부할 거예요. 솔직히 말해서 이게 오늘 진도가 아니거든요. 오늘 진도는 의존명사잖아. 근데 우리가 이걸 할 거라고.
왜 그러냐? 의존명사 수준이 높아요. 의존명사는 학교에서도 어렵게 내시고 수업 수준을 높여야 돼요. 근데 의존명사 수업 수준을 높이려면 이 관용어를 골라낼 줄 모르면 높아질 수가 없어요. 의존명사를 골라내라 이런 문제를 하거든요. 문제를 보면서 이게 의존명사인지 아닌지를 찾아내야 되는데 그걸 찾아내려면 의존명사 앞에 반드시 관용어가 온다는 단서를 알아야 돼. 그래서 관용어가 뭔지 알면 의존명사 고르는 건 상당히 쉬워져요. 근데 만약에 관용어를 안 가르치고 그냥 넘어간다? 너네는 의존명사를 다 외워야 돼. 외워서 대답을 해야 돼. 뭐 그것도 나쁘지는 않아. 그렇지만 우리가 추구하는 방식은 아니야. 우리는 우리 문법 수준을 안 낮출 거예요. 지금 이제 모의고사 결과 계속 나오고 있는데 그 데이터 정리하는 건 내 몫이거든요. 내가 하는 일이거든, 그거. 그래서 몇 년간의 학원 데이터들을 계속 내가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거 나중에 이제 내가 한번 브리핑도 할 건데 아주 명백한 우하향이에요. 명백한 우하향. 여러분들은 작년 2학년, 지금 2학년들이죠. 여러분들 선배들, 1년 선배들보다 여러분들은 확실하게 못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작년 선배들은 그 전은 선배들보다 확실하게 못하고요. 이게 갈수록 나와요. 갈수록. 이 얘기 많이 했었죠, 그죠, 우리가. 그래서 우리가 이미 받아들여야 돼요, 이 사실을. 여러분들이 갈수록 실력이 떨어지는 중이에요. 그게 왜 이제 검증이 가능하냐면 우리 학원에서 보는 모의고사나 우리 학원 복태나 뭐 이런 것들은 이 난이도가 들쭉날쭉하지 않습니다. 일정해요. 일정해요. 적어도 1학년 수업은 변화가 별로 없어요. 진도에. 진도가 다 비슷해. 아니 뭐 품사가 달라지. 품사가 1년 동안 뭐 바뀌어? 2년 동안 바뀌어 뭐 품사가? 문법의 기본기, 문학의 기본기, 국어의 기본기들이 뭐 매년 달라집니까? 그래서 우리는 언니 오빠 있는 사람들 알겠지만 교재 뭐 언니 오빠 교재를 보세요. 거의 비슷해요, 거의. 거의 비슷해요. 오타도 똑같아. 그러니까 나오는 문제들의 수준도 비슷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이 연차 비교가 되는 거야. 2024년 아이들과 2025년 아이들 비교가 되는 거야. 비슷한 수준의 문제로 보니까. 이게 확실한 우하향이 나타나요. 그래서 원장님도 그렇고 담당생들도 그렇고 고민하는 중입니다. 지금 학년 수준이 이렇게 맞아. 학업 능력, 학업 수준들이 이렇게 떨어지는 거라면 우리도 같이 맞춰가지고 눈높이를 좀 맞춰줘야 되는 거 아닌가. 그래서 좀 이렇게 품사 심화 이런 거 하지 말고 뭐 이런 거 있잖아. 막 이렇게 자 즐겁게 세밀하게 따라해 볼까요? 자 기역, 기역, 니은, 미음 뭐 이런 거 하고 품사체조 배워볼까요? 품사체조 동사, 동사, 형용사, 형용사 뭐 이런 거 하고 그렇게 해가지고 애들 즐겁게만 그래서 1년 동안 동사, 형용사 이것만 배우는 거야. 즐겁게만. 그러면 짐이 너무 재밌어요? 동사 배웠어요? 형용사 배웠어요? 명사도 배울 거예요. 그래야 되는 거 아닌가 우리도. 그거 우리 진지하게 지금 고민해요. 정말 진지하게 고민해 선생님들이. 이거 학업 수준이 너무 떨어지니까. 그런데 고민하는 중이신데 그 의견들 선생님들 의견들 봤잖아요. 나는 확실하게 내 의사를 표현했습니다. 우리는 우리 수준을 떨어뜨릴 생각 없습니다. 우리는 우리 수업의 수준을 떨어뜨릴 생각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뭐냐면 이게 전 세계적인 현상이야. 학생들의 학업 성적이 우하향하는 것은 전 세계적인 현상이고 이거를 끌어올리는 게 선생님들의 몫이고 이걸 끌어올리기 위해서는 선생님들이 작년보다 좀 더 부지런해져야 되는 거고 작년보다 좀 더 이제 말하자면 학생 관리를 더 신경을 써야 되는 거고 수업에 신경을 써서 좀 힘들겠지만 어쨌든 이렇게 떨어지는 아이들을 끌어서 올려서 데리고 가는 게 우리의 일이지 같이 내려가면 안 되죠. 그래서 어쨌든 나는 명백하게 그쪽 입장입니다. 나는 좀 이제 보수적인 입장으로 가겠습니다. 우리는 원래 진의의 수업을 할 겁니다. 그게 예를 들어 오늘 같은 날 관용어에 대해서 파는 거예요. 소화가 잘 안 될 거예요. 소화가 잘 안 될 거라고 니들 지금 어간어미도 뭐였나 기억 잘 안 나잖아. 어간이 뭐였더라 이렇게 하잖아. 그런 얘기를 들어본 것도 같은데 아 이거 모른다고 하면 안 될 것 같은데 뭐 이런 생각 들잖아 지금 어간 그러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이거 밀고 나갈 겁니다. 할 거예요. 해야 돼요. 우리가 진의 출신이라는 아이들에 대해서 뭔가를 보증을 해야 돼. 니들 이마에 품질 보증 마크를 이렇게 찍어야 돼. 얘는 진의 1년 버텼음 이렇게 딱 찍어줘야 돼. 진의에서 1년을 평일 보충 한 번도 오지 않고 왔다 하면 그 아이의 기대 어떤 그 아이가 어느 정도다 이게 나온다고. 그리고 또 이 아이가 진의를 2년 다니면서 뭐 상점으로 뭐 한번 벌점으로 뭐 한번 문제도 없이 그냥 쭉 갔다 뭐 이런 거. 혹은 뭐 진의에서 모의고사 몇 등을 항상 찍었다 뭐 이런 거. 그래서 우리 학원 출신이고 우리 학원에서 어떻게 생활했다라는 것이 그 학생의 수준을 보여주는 어떤 지표가 사실은 돼 있다고 앞으로도 될 거고 그래서 우리는 우리 수업의 수준을 떨어뜨릴 생각이 없는 거야. 그게 나의 강력한 입장입니다. 학원에서 어떻게 결정을 하든 나는 그렇게 갈 생각이에요. 그리고 당연히 우리 학원 원장님들도 이쪽으로 안 가요. 이런 사람들이 아니야. 이런 사람들이 아니야. 이게 뭐냐면 왜 이걸 고민하느냐. 학생 이탈이 심해. 작년보다 훨씬 심해. 작년에는 3월 달 정도 됐을 때
벌점 퇴원자가 한 명인가 그랬어. 한 명. 전학년 통틀어 한 명인가 그랬는데 지금은 이제 7명이에요. 벌점 누적 퇴원자가 7명이에요. 그중에 4명, 그중에 4명이 양쌤반. 그래서 뭐 어쨌든 어떻게든 살려보려고 애를 쓰고 있습니다. 우리가 어떻게든 그러니까 원장님들은 그런 거 고민하는 거지. 이제 학생들이 수업을 소화를 못한다, 못해가지고 나가는 아이들이 많다. 근데 이제 어쨌든 수업하는 선생님들은 학생을 잃더라도 우리 수업의 수준을 떨어뜨려서는 안 된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지금 도전의 직면에 있습니다. 도전하셔야 됩니다. 이 관영어 할 겁니다. 나와 함께 죽든 살든 이 지옥 속으로 들어가야 돼요. 이 관영어 속으로. 다시 원 본론으로 돌아와서 우리가 지금 무슨 얘기를 하는 거냐? 의존 명사 앞에는 반드시 관영어가 있어야 되는데 요거를 어떻게 골라낼 거냐 그걸 설명을 좀 드릴 거예요. 이 관영어가 뭐냐. 그래서 어떻게 구별할 수 있냐. 그래서 딱 보면 이거 관영어다라고 표현할 수 있어요. 자, 그래서 그거까지만 하고 잠깐 끊을 거예요. 그래서 지금부터 하는 이야기는 자, 선생님을 따라 하셔야 됩니다. 이거는 어딘가에 메모를 하셔야 돼요. 메모하면서 따라오세요. 자, 지금부터 우리는 관영어에 대해서 공부를 합니다. 자, 관영어를 간단하게 적을 거예요. 자, 체언을 꾸미는 말. 간단하죠? 체언을 꾸미는 말이 관영어예요. 체언을 꾸미는 말, 관영어. 그러면 관형사는 하고는 무슨 상관이냐? 관형사도 관영어예요. 관형사가 체언을 꾸며 안 꾸며? 꾸미잖아. 그러니까 관형사도 관영어야. 그러면 이게 관계가 어떻게 되는 거냐면 여러분들 좋아하는 벤 다이어그램 그리면 이런 거라고. 관영어가 큰 개념이야. 그 안에 관형사가 있는 거야. 관형사도 있고 뭐 또 다른 것도 있고 이런 식인 거야. 그러니까 체언을 꾸미는 애들을 다 모아놓은 걸 관형어라고 하는 거예요. 훨씬 넓은 개념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우리가 그 뭐 어떤 애들이 관형어가 될 수 있나를 지금부터 공부를 하는 거예요. 자, 한번 해보죠. 그럼 공부를. 관형어는 체언을 꾸미는 말인데 크게 세 종류입니다. 크게 세 종류. 그 세 종류만 아시면 돼요. 크게. 물론 하나 더 있기는 해. 하나 더 있기는 한데 그거는 복잡해. 복잡하고 나중에 진도가 나가면 자연스럽게 해결되는 것. 통사론 진도에서 다 자연스럽게 해결되는 거라서 지금은 기본적으로 관형어가 세 개다를 아시면 돼요. 그러면 아무 문제가 안 생겨. 자, 세 개를 알려드릴 거야. 첫째, 첫 번째 관형어가 될 수 있는 거. 여러분들이 아는 거예요. 관형사가 관형어야. 관형사가 관형어야. 자, 둘째, 이게 중요한데 용언이 관형어가 될 수 있습니다. 몇 번 확인했던 거예요. 우리가 이거를 확인했어요. 용언이 체언을 꾸밀 수가 있어요. 있어요. 됐고, 여기 약간 띄울게요. 이렇게 약간 띄워서 세 번째 체언입니다. 체언이 체언을 꾸밀 수 있어요. 체언이 체언을 꾸밀 수가 있습니다. 됐습니다. 자, 그러면 이 세 가지가 다 관용어가 될 수 있는데 여러분들이 생각할 때 용어는 무조건 관용어다 이러면 안 돼. 용어는 무조건 관용어다 이게 아니에요. 체언도 무조건 관용어다 이러면 안 돼. 관형사는 무조건 관용어예요. 관형사는 일단 무조건 관용어입니다. 생각할 필요도 없습니다. 근데 용어는 종류가 워낙에 많잖아. 용어는 특정한 조건을 만족하는 애들만 관용어가 돼요. 체언도 마찬가지야. 체언도 특정한 품사, 주로 이제 체언 중에서 명사가 그래, 명사가 주로 관용어 역할을 하고, 수사나 대명사는 관용어 역할을 할 빈도가 매우 낮거나 확률이 낮아요. 그래서 약간 제한 조건이 있는 거지. 그걸 지금부터 공부할 거예요. 우선은 아까 관형사는 무조건 관용어가 된다 그랬죠. 그래서 관형사는 그냥 관형사이기만 하면 체언을 꾸며요. 우리는 여기다 뭘 적을 거냐면, 대표적인 관형사 몇 개만 적고 갈 거예요. 예문을 몇 개 적고 가겠습니다. 뭐 나온 김에 하나 하고 가죠. 우리 소희연아, 우리 국가대표 관형사 외울 거야. 되지? 자, 국가대표 관형사 한번 외우고 가겠습니다. 시작. 그저 한두 세 예쁜 사. 그렇죠. 이게 기본기죠, 기본기. 그런 건 다 기본기 잡혀 있어야 돼요. 세 개만 하죠. 옛 남친, 옛 헌 남친, 새 남친. 자, 지금 보면 이 옛, 헌, 새, 요게 관형사잖아. 국대 관형사 중에 세 개인데, 걔네들이 다 뒤에 오는 남친이라는 체언을 꾸미고 있죠. 체언을 꾸미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얘는 관형어예요. 관형사는 관형어예요. 자, 이거 기본기고 됐고, 그 다음 이제 용언이 체언을 꾸밀 거예요. 우리가 알아요. 자, 그래서 적어볼게요. 용언이 어떻게 체언을 꾸미는가. 뭘로 할까? 남친. 있는 남친.
죽을 남친, 죽던 남친. 자, 보세요. 여기 있는 죽은, 죽는, 죽을, 죽던. 품사가 뭡니까? 동사죠. 동사죠. 죽다는 동사죠. 동사가 지금 뭐 하고 있어요? 동사가 지금 뒤에 오는 남친을 꾸미고 있습니다. 꾸민다는 게 뭐라 그랬어요? 정보를 주는 거라 그랬죠. 더 자세한 정보를 만들어 주는 게 꾸미는 거라 그랬잖아요. 그래서 남친은 남친인데 얘가 어떤 남친인지 정보를 주죠. 죽었어. 얘가 죽었다는 정보를 우리한테 주잖아. 그러니까 꾸미는 거야, 이게. 꾸미는 게 맞아. 죽은 남친, 죽는 남친, 죽을 남친, 죽던 남친. 자, 이거 전부 다 용언이고 동사인데 뒤에 오는 체언을 꾸미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용언 중에서 요런 애들, 죽은, 죽는, 죽을, 죽던 요런 애들이 관형어인 거야, 관형어. 체언을 꾸미는 역할을 하는 관형어인 거야, 용언 중에서도. 자, 그 다음에 이제 체언은 주로 명사가 꾸민다 그랬죠. 뭐, 예를 들어, 그, 친구 남친, 딸 남친, 미래 남친. 친구 명사잖아. 친구 명사잖아. 남친은 남친인데 내 친구의 남친이라고. 주말 남친, 뭔지 알죠? 주말에만 만나는 남친. 평일 남친이 따로 있는 거지. 이것도 요일별로 따로 있는 경우들이 많아요. 월요일 남친, 화요일 남친, 수요일 남친, 미래의 남친. 미래 남친들이 주로 니네 핸드폰 케이스 뒤에 이렇게 붙어 있거나, 그렇죠. 집에 가면 책상에 붙어 있고 그러잖아, 미래 남친들. 자, 요것들은 전부 다 뭡니까? 명사죠, 명사. 명사, 체언이죠. 체언인 명사가 뒤에 오는 또 다른 체언을 꾸미는 경우예요. 다 말 되잖아요. 전부 다 우리가 쓰는 말들이에요. 자, 이렇게 확인했듯이 관용어, 즉 체언을 꾸미는 말은 이렇게 다양합니다. 다양해요. 이것들을 다 우리가 관용어라고 부르는 거예요. 그런데 관형사가 관용어가 되는 경우는 잘 찾을 수 있어요. 여러분들이 품사를 배웠으니까 이게 관형사라는 걸 알 거 아니에요? 그러면 됐네. 끝났지. 체언도 이걸 읽어보면 체언이 뒤에 오는 체언을 꾸밀 수 있다는 걸 알면 그 문장에서 이것도 체언이고 이것도 체언이니까 이렇게 꾸미는구나. 이렇게 알면 금방 돼요. 자, 뭐가 문제냐면 이게 문제예요. 이게. 이 용언이 문제예요. 용언이 어렵습니다. 그래서 오늘 용언에 집중할 겁니다. 요거를 배울 겁니다. 지금부터. 여기 있는 말들이 어떤 조건을 가지고 있죠. 자, 이게 용언이니까 어간 어미가 있겠죠. 그럼 이쯤에서 또 기본기를 체크하고 갈 거예요. 이거 되는 분들 물어볼 거예요. 내가 나한테 어간이 뭐야? 어미가 물 거거든. 어간이 뭡니까? 여보요? 아니, 그냥 일반적인 정의에서 용언의 어간을 우리가 뭐라고 정의를 해요? 그 때 변하지 않는 그렇게 정의를 하죠. 용언이 활용할 때 변하지 않는 부분 혹은 바뀌지 않는 부분 그렇게 정의합니다. 그러면 어미는 어떻게 할까요? 영원히 활용할 때 바뀌는 그렇게 배웠죠. 활용할 때 바뀌느냐 바뀌지 않느냐 그렇게. 바뀌지 않는 부분이 어간이고 바뀌는 부분이 어미입니다. 그리고 용언의 어간을 알고 싶으면 다고지를 붙여서 활용을 해보라 그랬죠. 죽다, 죽고, 죽지. 아름답다, 아름답고, 아름답지. 아름답까지가 어간이구나. 이렇게 알 수 있다 그랬잖아요. 그걸 배운 거예요. 그럼 여기 보시면 죽이다 어간이죠. 죽이 다 어간이에요. 그러면 그 어간에 무슨 어미가 붙어 있을 때 관용어가 되는지를 알면 돼요. 자, 은이라는 어미가 붙어 있을 때, 는이라는 어미가 붙어 있을 때, 을이라는 어미가 붙어 있을 때, 던이라는 의미가 붙어 있을 때요. 자, 요 네 개예요. 요 네 개. 요 네 개의 어미가 오면 이게 관용어가 됩니다. 관용어가 된다고. 자, 그걸 정리할 거예요. 자, 정리해 보겠습니다. 이거 따라 적으셔야 됩니다. 따라 적어야 됩니다. 자, 여기 있는 요 네 개의 어미만 뜯어가지고 여기다 표현을 할 거예요. 네 개 어미를 한번 적어볼게요. 이렇게 적으셔야 돼요. 똑같이 적어야 돼요. 똑같이. 은이은, 을이을, 는, 던. 은이을, 을이은, 는던. 은이을, 을이은, 는던. 요 네 개입니다. 요 네 개 어미를 외워야 돼요. 외워야 돼요. 이거는 의존명사를 하기 위해서 외우는 게 아니에요. 앞으로 국어를 잘하기 위해서는 이걸 알아야 돼요.
국어에서 굉장히 자주 등장하고 또 모르면 실력에 지장을 주는 지식이에요. 지금 소개해드린 이 지식이. 의존 명사는 이 어미들이 관여하는 아주 작은 일부분일 뿐이고 앞으로 계속 얘네들이 나와서 여러분들을 괴롭힐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일찍부터 잡고 갈 거예요, 우리가. 우리는 항상 우리 진의에서는 품사 심화 과정에서 항상 아이들한테 이 관형사형 전소미를 소개하고 이걸 다 외우라고 했어요. 지금 내가 벌써 얘기를 했는데 자, 요거 이름 적을 겁니다. 요 어미들 이름이 있어요. 자, 적습니다. 요 어미를 우리가 뭐라 부르냐면 관형사형 전성어미라고 합니다. 외워야 돼요. 이건 이 지식은 새로운 지식이고 여러분들이 오늘 소화해야만 하는 지식이에요. 자, 관형사형 전성어미 네 개가 있습니다. 내가 관형사형 전성어미 뭐야? 그러면 은이은 의리을 는던 이래야 돼요. 이거 우리 학원 시그니처예요. 우리 학원에서 문법 배우는 애들은 이걸 외워요. 그래서 학년이 올라가서 뭐 이렇게 고등학생이 돼서 친구를 만나. 너 국어학원 어디다 다녔냐? 나 진이. 진짜? 혹시 너 관형사형 전성어미? 이래봐. 그러면 은이은 의리을 는던 이렇게 나올 거야. 그럼 너 진이 맞네 하고 딱 하면 돼. 진이의 시그니처라고. 우리 애들은 이걸 외운다고. 우리 애들 외우는 거 몇 개 있어. 부사격 조사 애들 다 외우고 관형사형 전섬 애들 다 외워. 제막내가 원문으로 다 외우고 나란 말싸움이 교원국에다가 눈자 얼어서로 삼았어 디아니아 그거 어디 갔어. 국민정음 서문 다 외우고 별에는 밤 다 외우고 님의 침묵 다 외우고 있어. 우리 학원 시그니처. 이따 천천히 다들 하나씩 다 하게 돼요 결국은. 자, 관형사형 전성어미 외웁니다. 은이은 의리을 는던 이게 뭐냐? 이게 붙으면 즉 이 어미가 붙으면 그 용어는 관형어가 됩니다. 이 어미가 붙으면 그 용어는 체언을 꾸밀 수가 있어요. 연습을 지금부터 할 겁니다. 관형사형 전성어미를 붙여서 말을 만드는 연습을 할 겁니다. 내가 예문 보여드렸죠? 나는 죽다에 관형사형 전성어미 4개를 붙여서 죽는 죽던을 만들어냈어요. 한국어죠, 한국어. 여러분들도 이거 몇 개 연습해 볼 거예요. 간단한 한국어예요. 다들 한국에서 오래 사셨죠? 10년 이상 다 살았죠, 한국에서. 한국어는 제일 잘하죠, 언어 중에서. 그러면 이 관형사형 전성어미 붙여서 말 만드는 거는 아주 뭐 쉽죠. 그래서 한번 연습해 볼 거예요. 이거는 이제 진도를 위해서 될 사람 시키면 될 사람. 될 사람 시키면 감민아, 네가 한다. 자, 내가 이제 용언 하나 드릴 테니까 관형사형 전성어미로 바꿔서 말을 해보시면 됩니다. 활용해서 말을 하시면 됩니다. 연습이니까 뭐 드릴까? 때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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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때리다. 때리다를 관형사형 전성어미 4개 넣어가지고 활용용으로 한번 불러봐요. 자, 이제 천천히. 때린, 또 때릴, 때리는, 때리던 되겠죠. 이렇게 하라고. 때리는, 때리던. 되겠죠? 되겠죠? 이 연습입니다. 또 한 번 더 해봐야지. 진우 시켜야지, 진우. 진우 시켜야지. 진우 시켜야지. 달리더라, 달리다. 달리다. 진우야, 달리다! 뭐 순서는 상관없으니까 해봐. 달릴, 달리는, 달리던. 오케이. 그러니까 한국어잖아. 그냥 한국어. 또 해봐야지, 또 해봐야지, 또 해봐야지. 누구 시켜? 누구 시켜? 방시현 선수 갑니다. 방시현 선수가. 일단 다른 거 해봐야지. 살리다, 다른 거, 먹다 말고 때리다, 치다, 달리다, 때리다, 죽이다. 왜 자꾸 때리고 죽이는 거밖에 생각 안 나지? 잠깐만. 좋은 거 합시다, 좋은 거, 좋은 거. 그래, 사랑하다 합시다, 사랑하다. 사랑하다 하자. 좋다. 자, 해주세요. 네. 아니, 뭐 쉽죠. 이거 잘하죠, 다들. 이렇게 하는 거예요, 이렇게. 지금은 그래도 동사로 해봤거든요. 이번에는 형용사로 해볼 거예요. 형용사로 할 때는 약간 이슈가 있어요. 약간 이슈가 있는데 이것도 시켜봐야지. 형용사는 살짝 어려울 수는 있는데 누구 시킬까? 이거 효연이 시켜야 돼. 형용사로 해볼게요. 효연이 갑니다. 멋지다로 할 거예요. 멋지다로. 멋지다 한번 해보세요. 일단 멋진, 멋진 멋질 멋지는, 멋지는 일단은 적을게. 일단 적을. 그 다음에 멋지다, 멋지던. 자, 잘 보시면 이거 형용사거든요. 동사는 4개가 다 돼. 근데 형용사는 잘 보시면 뭔가 이상이 하나 있지. 이상한 게 있지. 요 빨간색이 딱 붙죠. 자, 잘 보세요. 멋지는 안 되겠어요. 멋지는이란 말은 없죠. 왜 그런지는 알지. 왜 그런지는 알지. 왜? 형용사는 현재형이 안 돼. 이게 현재형이잖아. 멋지는 이게 현재형이거든. 나온 김에 한번 살펴볼게요. 자, 동사 잘 봐봐. 때린,
자, 요거는 도훈이가 네가 대답을 세 개 중에 하나로 하면 돼. 과거, 현재, 미래로 대답해봐. 자, 때린. 과거죠. 때릴. 미래. 때리는 현재. 그럼 요건 뭘까? 때리던. 요것도 과거야. 과거야. 그러니까 관형사형 전성어미는 네 개가 있는데 그 중에서 두 개가 과거 시제를 나타내고요. 하나가 현재, 하나가 미래예요. 과거가 두 개가 있는 거야. 물론 이 과거하고 이 과거가 어떻게 다른가 궁금할 수는 있겠죠. 근데 그거는 오늘 하지는 않을 거야. 그게 있어. 왜 다른지는 있는데 나중에 알려드릴게. 지금은 그냥 과거가 두 개다 이렇게 하시면 돼. 동사에서는 어쨌든 자 과거가 두 개, 현재가 하나, 미래가 하나 이렇게 네 개가 다 되는데 형용사는 그게 안 돼. 형용사는요. 자 이게 멋진 이게 현재야. 이게 현재고 멋질 미래고 멋지는 안 돼. 형용사는 이게 안 돼. 멋지던 이거 과거고. 그래서 형용사는 이렇게 세 개밖에 안 됩니다. 멋진 이게 현재고 멋질 이게 미래고 멋지던 이게 과거예요. 이렇게만 되는 거야. 근데 이거는 그냥 디테일에 불과하고 중요한 건 여러분들이 이런 단어를 보면 이게 관형어다라고 판단할 수 있어야 돼. 예를 들어 사랑할 딱 보는 순간, 사랑할 보는 순간 이거는 체온을 꾸미는 관형어다. 관형어다. 품사는 동사다. 품사는 동사인데 얘가 하는 일은 체온을 꾸미는 관형어다. 이렇게 말할 줄 알아야 돼. 그게 관형어를 골라낸다의 의미예요. 그러려면 뭘 알아야 되느냐? 관형사형 전성어미를 알아야 돼. 관형사형 전성어미가 붙어서 만들어지는 이 말들, 자, 이런 것들을 다 우리가 뭐라 부르느냐? 요거를 용언의 관형사형이라고 부릅니다. 간단한 얘기죠. 명령형 어미가 붙으면 용언의 명령형이야. 청유형 어미가 붙으면 용언의 청유형이야. 현재형 어미가 붙으면 용언의 현재형이야. 관형사형 어미가 붙으면 용언의 관형사형이야. 이게 우리가 용언에 활용할 때 배웠던 원리잖아요. 어미가 무슨 어미가 붙느냐에 따라 이름이 이렇게 달라집니다. 용언의 무슨 형이다 이렇게 불러. 형자로 끝나는 게 활용형이거든요. 용언이 활용한 형태를 형자로 끝나는 말로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 관형사형으로 활용하는 어미가 있다는 거죠. 저런 어미가 붙으면 용언의 관형사형이 나온다는 거죠. 그리고 용언의 관형사형으로 활용된 이런 말들을 보면 관형어다라고 말할 줄 알아야 된다. 어렵습니다. 이거는 상당히 어려운 지식입니다. 자, 지금 우리가 용언의 관형사형 어미를 공부를 했어요. 그리고 관형사형 전성어미 4개를 소개를 했습니다. 여러분들이 이걸 외워야 되고 이걸 이용해서 문장을 만들 줄도 알아야 되고 그렇게 만들어진 문장이 용언의 관형사형이라고 말할 줄도 알아야 됩니다. 디테일 하나만 챙길게요. 여기 보시면 이은이라고 이렇게 돼 있죠. 여기 앞에 괄호 치고 으라고 돼 있는데 이거는 간단해요. 이게 왜 이렇게 쓰느냐? 자, 이 앞에 으가 있을 수도 없을 수도 있다 이 말입니다. 앞에 이 으가 있으면 뭐가 되냐면 은이 되겠죠. 은. 근데 만약에 없으면 뭐가 되겠어요? 그럼 니은만 있겠죠. 니은. 그래서 둘 중에 하나라는 소리예요. 둘 중에 하나. 둘 중에 하나인데 이 둘은요 서로 다르지 않습니다. 즉 은과 니은은 같은 사람이에요. 같은 사람. 같은 어미예요, 이게. 같은 어미인데 똑같은 사람이 기분 좋을 때는 모자를 쓰고 나오고 뭐 날씨가 좋을 때는 모자를 벗고 나오고 그거 그렇게 생각하면 돼요. 두 개가 다른 게 아닙니다. 같은 거예요. 같은 건데 모양만 좀 다르게 생긴 거예요. 이런 것도 우리가 배워요. 이런 걸 이 형태라고 부르는데 나중에 배웁니다. 어쨌든 이게 다른 게 아니다. 자, 그럼 이건 어떨 때 은을 쓰고 어떨 때 니은을 쓰느냐? 아주 단순해요. 우리는 이게 본능적으로 알아요. 어떻게 쓰는지. 자, 예를 들어 죽다. 뭐 써야 돼요? 죽? 은이죠. 죽? 은이에요. 그런데 달리다. 달리다는 뭐예요? 달리 은이야? 달린이죠. 달린이야. 니은만 붙이면 돼. 니은만. 받침으로 가면 되겠죠. 달린. 이렇게 되는 거야. 자, 차이 알겠어요, 혹시? 언제 쓰는지? 어간에 받침이 있으면 은을 씁니다. 어간에 받침이 있으면 은이에요. 근데 어간에 받침이 없으면 니은을 씁니다. 이거 차이예요. 근데 이거 외울 필요 없어요. 왜 외울 필요 없어요? 니들은 한국어 사용자거든. 한국어 사용자는 이걸 배우지 않아도 알아요, 본능적으로. 여러분들이 죽은이란 말을 만들 때, 죽다의 어간에 기억이 있으니까 나는 은을 써야지 하고 죽은 이렇게 하니? 그냥 나오잖아, 입에서. 죽은 나오잖아. 달리다는 어간에 받침이 없으니까 니은을 붙여야 돼. 은이 아니야. 달리 은은 아니야. no. 달리 은, no. 달린이라고 하니?
자연스럽게 나오잖아요. 달린. 내가 어제 달린 길이야. 어제 달린 사람이야. 이렇게 하잖아요, 자연스럽게. 그러니까 이거 외울 필요 있는 게 아니에요. 다만 니들 뭐만 알면 돼. 은이나 은이나 이 니은이나 두 개가 같은 거다. 같은 거다. 똑같이 동사의 과거형, 과거의 관형사형이다. 관형사형 과거라고 부르거든요. 관형사형 과거다. 이 두 개가 똑같은 거다. 마찬가지로 을이을도 마찬가지야. 을하고 리을이겠죠? 을하고 리을. 그거 두 개가 같은 거다. 그거 알면 돼. 그거 알면 돼. 언제 붙고 이건 외울 필요 있는 게 아니죠. 한국어 사용자들이. 됐습니다. 디테일 하나 본 거고요. 자, 그러면 이 얘기를 왜 한 거냐? 다시 우리 원래 본론으로 돌아가 볼게요. 우리 교재 보겠습니다. 우리 교재에서 우리가 지금 의존명사 공부하는 중이에요. 의존명사는 반드시 뭐라고? 자, 반드시 관용어와 함께 써야 됩니다. 근데 더 자세하게 얘기할게요. 더 자세하게 밑에 하나 적겠습니다. 관용어와 함께 쓴다 이 말이 뭐냐면 관용어는 반드시 관용어가 의존명사 앞에 있어야 돼. 앞에. 아까 보여드렸잖아. 앞에 관용어가 빠지면 말이 안 돼. 의존명사는 반드시 앞에 관용어가 있어야만 해. 이 성질을 이용해서 골라내는 거야. 관용어를 볼 줄 알면 그 뒤에 있는 건 의존명사일 확률이 높아. 연습해 볼게요. 밑에 이제 3쪽 밑에다 잘 봐라. 이거 의존명사니? 의존명사 맞죠? 왜 맞아요? 앞에 뭐가 있어야 돼? 반드시 관용어가 있어야 되죠? 저 말해봐. 이거 관용어니? 관용어잖아. 자, 그럼 말해봐. 관용어 종류가 1, 2, 3이 있었어. 1이야? 품사 관용사야? 그러면 용언의 관형사형이야? 맞죠? 용언의 관형사형이죠, 이거. 왜? 자, 말해봐. 저거 본. 어간 뭐야, 어간. 보죠. 보고, 보잖아. 그러면 어미 뭐야? 니은이 붙은 거죠, 니은. 니은이 붙은 거죠. 우리가 알고 있는 뭐예요? 관형사형 전성어미 니은이죠, 니은인데 한 마리 받침이 없으니까 니은이 붙은 거잖아. 그러니까 이거 용언의 관형사형이잖아. 관형사형 전성어미가 붙어있는 용언의 관형사형이잖아. 그러니까 이거 관형어잖아. 관용어 왔어. 자, 그러면 의존명사인지 검증하는 마지막 단계. 이게 없으면 말이 안 되나요? 네가 것을 말해. 네가 것을 말하라고. 네가 것을 말해 빨리. 안 되죠. 자, 봐봐. 그러니까 이거는 당연히 의존명사인 거야. 앞에 관용어가 있고 그 관용어가 없으면 말이 안 되는 말. 의존명사입니다. 심지어 뒤에 조사도 붙어 있네요. 명사니까 조사가 붙겠지. 이렇게 골라내는 거야. 네. 어렵지. 어려워. 내가 이거 어렵다 그랬어. 거의 최상위권 수준이야, 이게. 세화요정은 해야 돼, 근데. 또 해보죠. 이거 우리 이번에 모의고사 나왔죠? 그럴 줄은 몰랐어 할 때 줄 나왔죠, 이거. 줄 해봐. 거기 옆에 있잖아, 교재에 있어. 의존명사야? 의존명사냐고? 의존명사야. 그럼 앞에 반드시 관용어가 있어야 되잖아. 앞에 관용어 있어? 있네. 이거 관용어잖아. 요리하다, 요리하고, 요리하지, 요리하는, 요리하던. 관용어잖아. 관형사형 전성어미 리을이 붙어 있잖아. 리을. 요리하에다가 관형사형 전성어미 리을을 붙여서 요리할. 과거형은 요리한. 현재형은 요리하는. 과거 회상은 요리하던. 관용어죠. 그러면 이 앞말이 없으면 말이 안 되나? 너 줄 알아? 줄 아냐고. 줄 알아. 줄 에너지 단위. 이거 소문자로 써야 되지. 에너지 단위 줄은. 맞나? 요즘도 소문자로 쓰니? 내가 지금 뭘 잘 모르겠다. 에너지 단위 줄 쓸 때는 소문자 쓰니? 대문자지? 대문자 쓰지. 줄!
자, 말이 안 되잖아요. 관용어 없으니까 이상하잖아. 자, 이게 의존 명사야. 계속 해보. 자루 관용어 아니 뭐래 의존 명사 맞죠? 앞에 관용어 반드시 있어야 돼. 자, 봐봐. 이거 관용어야? 그렇지. 관형사지. 무슨 관형사야 이게? 수관형사지. 이그저 한두 셋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수관형사잖아. 수관형사. 품사 관형사가 왔잖아. 품사 관형사가 가지고 뒤에 자료를 꾸미고 있잖아. 이 관형어 당연히 관형사는 당연히 관형어지. 그러면 이거 다섯이 없으면 말이 안 되나 보세요. 볼펜 자루가 필요하다. 볼펜 자루가 필요하다. 다른 말로 해석돼. 뭔가 이상한 뜻이 되죠. 볼펜을 뜯어서 자루만 달라. 뭐 이런 말처럼 보이잖아, 지금.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소통이 안 되는 거 지금. 됐고. 그럼 마찬가지로, 자, 그룹, 관용, 의존명사야. 의존명사야. 앞에 관용어 있겠네? 있네. 자, 이거 뭐예요? 수관형사잖아. 그저, 한두, 세 할 때 한이잖아. 수관형사. 관형사가 있죠. 관형사는 관용어잖아. 이렇게 하는 거라고. 그럼 이게 없으면 말이 안 되나? 큰 나무 그루가 있다. 큰 나무, 그루가 있다. 뭔가 말이 될 것처럼 해석하지 마. 이거 말 안 되는 거야. 나무 그루가 있다 그러면 이게 나무 잘라내고 남은 그것만 남았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거는 그루터기야. 그루터기 그루가 아니고. 자, 이렇게 골라냅니다. 의존명사 이렇게 골라내는 거예요. 그래야 실수하지 않아요. 관형어를 알고 골라내야 돼. 안 그러면 다 외워야 돼. 그냥 관형사를 겉수만큼 뿐이만 이러면서 막 외워야 돼요. 알았죠? 자, 이게 품사 근본으로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한테 통사론에 나오는 관용어 지식을 알려드렸습니다. 그거 지금 이제 쉬는 시간 잠깐 들을 테니까 소화하셔야 돼요. 소화하셔야 돼요. 이렇게. 내가 지금 관용어는 이렇게 세 종류가 있고 특히나 용언의 이 용언이 관용어가 될 때는 관형사형 전성어미라는 이 네 개가 붙는다 그랬고 그게 붙어 있는 말들을 용언의 관형사형이고 이걸 구분할 줄 알아야 된다 했습니다. 관형사는 다 할 줄 아니까 잘 소화했을 거라고 믿고 잠깐 쉬었다 돌아와서 문제를 풀어봐야 돼요. 화장실 정수기 다녀오시고요. 빡세 빡세. 수필 개념인데 자 여기다가 하나만 적을게요. 간단한 거 몇 줄만 적으면 돼요. 예전에 한번 했던 건데 그래도 적으세요. 자, 문학의 갈래. 전에 한번 했던 겁니다. 자, 적을게요. 서점, 서사, 극, 교술. 자, 요 네 가지가 문학의 갈래입니다. 여기에 이제 조금 이제 첨단 교과서들은 여기다 이제 비평도 넣기도 하는데요. 우리는 그거 안 넣을 거예요. 그거는 고등학교 교과서 뭐를 받느냐에 따라 달라질 수는 있는데 보통 이제 가장 보편적이고 전통적인 분류는 문학의 4대 갈래입니다. 4대 갈래. 이렇게 네 개로 나누는 겁니다. 서정, 서사, 극, 교술. 서정은 감정을 표현하는 거라 그랬어요. 감정. 감정을 표현하는 문학 대표적인 게 시가 있죠. 시. 우리 시 배울 때 시는 화자의 감정, 화자의 정서를 표현하죠. 시적 화자가 정서를 표현하고 표현법이 정서를 표현하고 이런 거 봤었죠. 됐습니다. 서사의 사는 이 사건이에요. 사건. 사건을 서술하는 거예요. 그런 건 대표적으로 소설이 있습니다. 소설. 소설은 갈등의 문학이죠. 등장인물이 나와서 서로 갈등하죠. 사건을 일으키고 사건이 전개되고 사건이 해결되고 주제가 드러나고 하죠. 이제 소설은 서사문학이에요. 시는 서정문학이고 극문학이라는 것도 있어요. 극문학. 극이 뭔지 알죠? 연극이에요. 연극. 연극이나 영화 같은 걸 극이라고 해요. 자, 그것의 대표적인 갈래가 아직 배우진 않았지만 희곡이라는 겁니다. 희곡. 희곡은 연극 대본을 희곡이라고 하는데요. 연극은 해본 사람도 있을 거고 연극을 직접 보러 가본 사람도 있을 거고 막 있을 거예요. 자, 이 희곡 이론도 우리가 이번 달에 배울 거예요. 됐고. 자, 오늘 하는 건 뭐냐면 교술입니다. 교술. 교술은 문학의 한 종류인데 이게 뭐냐면 교훈적인 서술이란 뜻이에요. 교훈적인 서술이요. 그러니까 좋은 말씀이요. 인생을 좀 많이 살아본 사람들이 여러분한테 붙여놓고
다 이거 너 생각해서 하는 얘기니까 잘 들어 하면서 좋은 말씀 해주시잖아요. 그런 좋은 말씀, 교훈적인 이야기, 피가 되고 살이 되는 교훈적인 서술을 교술이라고 하는데 이것도 문학의 한 종류예요. 이 교술 갈래의 대표적인 게 수필이라는 문학입니다. 수필. 우리는 오늘 수필이라는 문학을 처음 공부하는 거예요. 알겠죠? 자, 우리 학원에 와서 12월 달에 시를 공부했고, 그리고 1월 달에 이제 소설 이론 이제 공부하고 했었죠. 그리고 2월 달에 소설 작품 공부하고, 그리고 이제 3월 달에 수필 공부하고, 희곡도 할 거예요, 희곡도. 자, 오늘 그래서 수필 들어갑니다. 수필은 문학의 교술 문학에 속하는 문학입니다. 넘어가 볼게요. 자, 여기 수필이라고 있죠, 그죠? 그래서 여기 있는 내용들을 하나씩 설명을 드리면서 수필이 어떤 문학인가 감을 좀 잡아보겠습니다. 자, 수필. 글쓴이가요, 제일 중요한 거, 자유롭게 쓰는 거예요, 자유롭게. 이게 수필의 아주 중요한 핵심이에요. 자유입니다, 자유. 자, 이건 어떻게 이해하면 되냐면, 소설 쓰는 전문가가 있죠. 소설을 쓰는 전문가를 우리가 소설가라고 부릅니다. 시를 쓰는 전문가도 있어요. 그게 직업이야. 시인. 극을 쓰는 전문가도 있어요. 극문학에서 극을 쓰는 전문가도 있어요. 그걸 극작가라고 합니다. 극작가. 극작가라고 합니다. 극작가. 영화를 쓰는 사람은 시나리오 라이터라고 부르고요. 그 영화는 아무래도 헐리우드에서 발달한 거라서 영어죠. 극작가, 시나리오 라이터, 뭐 방송 작가 이렇게도 하죠. 영화 작가, 대본 작가라고도 합니다. 시나리오 작가라고 부르고요. 수필 쓰는 전문가는 없습니다. 예를 들어 예술대학교 진학을 내 얘기했냐? 선생님 동생이 소설가라고? 한번 얘기한 적 있죠. 그러니까 뭐 지도 교수님이 한강 선생님이셨어요. 그래서 그 소설 내가 소설가가 되고 싶어. 그러면 이제 예술대학에 진학할 때 소설 창작이라는 데가 있어요. 서울예술대학교 문예창작과 혹은 서울예술대학교 문예창작과 소설 창작, 시창작 이런 식으로 있어요. 그 안에. 그래서 소설 창작 배우는 데가 있고 시창작 배우는 데가 있고 서울예술대학교 극작과도 있어요. 뭐 한국예술종합학교도 있죠. 한예종 극작과, 한예종 소설창작과, 한예종 시창작과 다 있어요. 근데 수필창작과는 없어. 왜 그러냐? 수필은 전문 지식을 교육받지 않아도 누구나 쓸 수 있어요. 소설가는 굉장히 많이 트레이닝을 해야 돼요. 훈련을 아주 많이 해야 돼. 소설가로서 자라나기 위해서 작가로서 갖춰야 되는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걸 많이 배워야 됩니다. 음악도 마찬가지 아니에요? 작곡가가 되려면 혹은 음악가가 되려면 전문적인 훈련을 좀 받아야 됩니다. 그거는 예술 파트는 다 그래요, 대체로. 소설도 마찬가지고 시도 마찬가지고 극도 마찬가지예요. 그런데 수필은 안 그래요. 수필은요, 그냥 지금 당장 써도 돼. 왜 그러냐면 수필은 형식이 자유롭기 때문이에요. 수필은 정해진 규칙이 없어요. 예를 들어 소설은요, 정해진 규칙이 있죠. 예를 들어 시점을 맞춰야 돼요. 1인칭 시점으로 쓴다, 3인칭 시점으로 쓴다. 이게 있어요, 이론적으로. 그리고 1인칭 시점으로 쓸 때는 1인칭 주인공이 쇼잉과 텔링을 다 해야 되는데 자기 자신에 대해서는 텔링을 할 수 있지만 다른 사람에 대해서는 텔링을 못한다는 그런 규칙을 다 해줘야 돼요. 지켜줘야 돼요. 직접 제시, 간접 제시 다 해야 되고 발단, 전개, 위기, 결정, 결말 이런 거 맞춰줘야 되고 인물 설정도 전형적인 인물이 있고 평면적인 인물이 있고 입시적인 인물이 있고 하면서 그런 어떤 이론에 기반해서 자기 인물을 만들어야 되고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근데 수필은 그런 게 없어. 수필은 그냥 네가 형식을 만들면 돼. 뭔가를 배울 필요가 없고 본인이 쓰고 싶은 대로 쓰면 돼요. 수필은 내가 쓰고 싶은 대로 쓰는 거라고 했지. 그렇다면 수필라고 하면 안 됩니다. 그렇게 내 마음대로 뭔가를 하는데 이렇게 막 네 멋대로 써라 이런 게 아니고 지켜야 될 게 따로 없다는 거야. 딱히 네가 수필이라고 해서 뭔가를 지켜야 된다 이런 건 없다는 거야. 그냥 본인이 본인 마음에 드는 대로 써라 이런 소리입니다. 아무 말이나 쓰라는 소리는 아니에요. 그래서 수필은 형식이 자유로운 문학이라고 말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형식이 자유롭고 지켜야 되는 규칙이 따로 없다 보니까 누구나 다 할 수 있어요. 누구나 다 할 수 있어요. 그게 수필의 중요한 특징이에요. 자, 그걸 밑에서 좀 확인을 할게요. 자, 여기 보시면 자, 여기 자유로운 형식이라는 특징이 있죠. 그죠? 그래서 여기 뭐다? 일정한 형식에 얽매이지 않는다. 그래서 여기 자유로운 형식은 여기다 아까 했으니까 똑같이 또 하지는 않을 거예요. 정해진 틀이 없다 이 말입니다. 자, 이렇게 자유로운 형식으로 쓰니까 자, 여기 보세요. 비전문적인 문학의 특징을 가집니다. 왜? 형식이 자유로우니까 전문 교육을 안 받아도 쓸 수가 있는 거야. 대학에 가가지고 소설 창작을 훈련을 받지 않아도 할 수가 있는 거야.
지금 당장 여러분들도 수필을 쓸 수가 있어요. 그럼 나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수필가가 지금 전문직이 아니에요. 수필가는 취미야, 취미. 그냥 하는 거. 아마추어야, 아마추어 수필은. 그래서 비전문적이다. 전문가가 아니더라도 누구나 쉽게 쓸 수 있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됐죠? 간단하고. 자, 그 다음 중요한 포인트는 뭐냐면 여기입니다. 경험이에요, 경험. 수필은 경험을 쓰는 거야. 경험을 쓴다는 말은 무슨 말이야? 거짓말하면 안 된다는 거야. 네가 경험하지도 않은 걸 쓰면 안 된다고. 네가 하지도 않은 것에 대해서 쓰면 안 돼. 그건 진실이 아니잖아요. 수필은 진실을 쓰는 거야. 네가 직접 겪은 일을 써야 돼. 그러니까 만약에 네가 직접 겪지도 않은 일인데 막 상상을 해서 너의 뇌내 망상을 썼어. 너의 뇌피셜을 그냥 지가 한 것처럼 썼어. 그거는 수필이 아니고 뭐다? 소설이다. 맞잖아. 소설은 원래 거짓말 쓰는 거니까. 소설은 지가 겪은 일을 쓰는 게 아니야. 지가 상상한 일을 쓰는 거지. 그러니까 내가 수필을 써야지 이래놓고 실제로 존재하지도 않는 일을 막 만들어 썼어? 그거는 수필이 아니고 소설을 쓴 거야. 알겠죠? 그러니까 수필은 아주 중요한 특징. 본인이 실제로 겪은 일을 쓰는 겁니다. 자, 그러니까 진실만 말해야 되겠죠? 진실만 말하는 거 우리가 뭐라 불러요? 여기 보세요. 자기 고백적이라고 합니다. 자기 고백적. 고백이 뭡니까? 고백이. 고백이 진지하게 진실을 말하는 게 고백이야. 니들 고백 그러면은 나 사실 너를 뭐 이런 거 고백이라고 생각하잖아. 그거를 만약에 가짜로 한다고 생각해봐. 좋아하는 마음도 없으면서 가가지고 나 사실 너를 줘. 아, 그렇다고 생각해봐. 가짜로 거짓말로 그거 뭐면 싸대. 장난 지금 고백이 장난이야. 응? 누군가를 좋아한다는 그 진지한 이야기를 가짜로 한다고 생각해봐. 그건 고백이 아니잖아요. 놀리고 장난치는 거지. 맞잖아. 고백이야말로 가장 내 속에 진실한 뭔가를 꺼내서 보여주는 게 고백이에요. 그러니까 고백은 가짜로 하면 안 되죠. 그리고 혹시 성당 다니는 사람들 고백 고해성사 알지? 거기 가서 가짜로 하면 돼, 안 돼? 그거라고 고백은 진짜를 말하는 거야. 그러니까 자기가 직접 경험한 것을 진실로 이렇게 고백하는 글이 된다고. 그래서 이 수필은 자기 고백적인 글이라고 불러요. 그래서 여기 있죠, 죠 글쓴이가 자기의 체험에 대한 성찰을 진지하게 고백한다. 돼 있죠. 자, 그럼 벌써 수필의 성질을 벌써 몇 개나 봤네요. 자유롭다, 자기 고백적이다, 전문적이지가 않다. 계속 가볼게요. 나머지는 괜찮아요. 자, 요겁니다. 신변잡기적. 신변잡기가 뭐냐면 한자 뜻을 조금 풀면 돼요. 신. 네 자신이 신이다. 신, 신. 그 신이 아니고 가시 아니고 네 몸신자, 몸신자. 네 몸, 너란 뜻이야. 신은. 변은 주변. 그래서 신변은 뭐냐면 네 몸 주변이라는 뜻입니다. 다시 한번 신변이 뭐라고? 네 몸 주변. 너의 주변을 말합니다. 자, 뭔지 알죠? 온갖 잡새 할 때 그 잡입니다. 온갖 잡놈들이 다 모였다 할 때 그 잡입니다. 그러니까 뭐 아무거나 다 이런 뜻이죠. 기록한다. 즉, 네 주변에 온갖 잡다한 얘기를 다 써도 된다는 소리입니다. 수필은 그래서 아무거나 막 써도 된다 이 말이에요. 다양한 소재. 주변에 온갖 다양한 소재들에 대해서 써도 됩니다. 소재의 제한이 없다 이렇게도 부릅니다. 자유로운 문학이니까. 그래서 실제로 이제 옛날 조상들이 남긴 수필들 중에 보면 별 희한한 내용들이 다 있어요. 뭐 이런 내용이 있어요. 내가 거위를 2마리 키웠어. 거위들이 서로 한 마리는 암놈이고 한 마리는 순놈인데 매우 사이가 좋았어. 맨날 서로 이렇게 막 비비고 막 난리도 아니었어. 그러다가 한 마리가 죽었어. 어, 그 수컷이 아니 암컷이 죽었어. 암컷이 죽었어. 그러니까 수컷이 하루 종일 울어. 오늘도 울고 그 다음날도 울고 그 다음날 또 울고 얘가 하루 종일 울어. 너무 시끄러워서 내가 저것도 죽여버릴까 생각했어. 그런데 그러다가 내가 말았어. 그냥 너무 불쌍하니까. 야, 이거 참 짐승들도 자기 아내가 죽으면 저렇게 슬퍼하고 우는구나. 그런데 우리 인간은 그래서 되겠습니까? 우리도 누가 죽으면 슬퍼하고 웁시다. 끝. 진짜야. 이런 수필이 있어 실제로. 있어. 그러니까 자기 반려 거위를 키우는 내용도 수필로 쓸 수가 있는 거야. 또 뭐도 있냐면 이런 내용도 있어요. 내가 밤에 자는데 너무 가려워서 잠을 깼어. 그래서 긁다가 보니까 여기 벼룩이 있네? 그래서 옷을 벗고 벼룩을 잡기 시작했어. 자다 말고. 그래서 벼룩을 잡는데 큰 것도 하나 잡고 작은 것도 잡고 뚱뚱한 것도 잡고 깨알만한 것도 잡고 죽은 놈도 잡고 산 놈도 잡고 이거는 벼룩이 아니라 이인데 잡다 보니까 막 이게 거의 동물원이 된 거야. 다 잡고
그래서 이제 깜짝 놀란 거지. 와, 이게 진짜 이렇게 벌레, 이 사람 피를 빨아먹는 못된 놈들이 많구나. 그래서 이래서 해야 되겠습니까, 여러분? 이렇게 백성의 피를 빠는 나쁜 놈들을 다 잡아 죽이자! 이러고 끝. 진짜 이런 수필이 있어. 나중에 배운다니까? 그리고 또 뭐 이런 것도 있어요. 야, 내가 우리 집에 지붕이 고장이 났어. 그래서 비만 오면 비가 새. 비가 지붕이 고장나서 비가 이렇게 쭉쭉 새는 거야. 그래서 이제 처음에 비 조금 셀 때 내가 수리를 했어야 되는데 내가 수리 타이밍을 놓친 거지. 그래가지고 이게 다 썩어가지고 무너져가지고 엉망진창이 됐어. 그래서 결국은 집을 새로 지었어. 수리비가 두 배, 세 배, 네 배가 들었지 뭐야? 아, 그때 고칠 걸. 그때 빨리 고쳤어야 되는데 왜 이렇게 늦게 고쳤을까? 자, 그러니까 여러분 이래서 해야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뭔가 못된 짓 한 놈이 있으면 빨리빨리 재판에서 판결을 내립시다. 거짓말 같지? 거짓말 같지? 있다고 이런 소설, 이런 수필이 있다고. 제목이 뭐냐면 이옥설이야, 이옥설. 나중에 배워요. 교과서에 나와 이게. 그거 다내 말 안 믿는다니까. 지금 내가 말한 세 개가 다 실제로 존재하는 수필이야. 또 하나 더 말해볼까? 내가 어느 날 심심해가지고 말을 좀 빌려 타기로 했어. 말 타면 재밌으니까. 그래서 내가 이제 말을 빌렸는데 이 말이 겁나 빠른 거야. 그 말 타니까 기분이 너무 좋아. 근데 이게 돌려줄 때가 되니까 돌려주기가 싫으네. 돌려주기가 싫어. 이 말, 사람이 이래. 뭔가 좋은 게 있으면 자기가 탈 때는 좋고 남한테 다시 돌려줄 때는 자기 게 아니라도 돌려주기 싫은 마음인 거야. 사람이 이렇게 살아서 해야 되겠습니까? 제때제때 돌려주고 삽시다. 끝. 수필이 이렇습니다. 짧고 자기 생활 속에서 겪은 일을 그냥 쓰는 거야. 마치 이거 뭐하고 비슷해? 일기하고 비슷해요. 그래서 일기도 수필이에요. 일기가 수필이에요. 자기가 오늘 경험한 거 쓰고 느낀 거 쓰잖아. 그리고는 내일도 국어를 열심히 공부해야겠다. 이러고 어떻게 마무리를 하잖아. 자기가 느낀 경험, 고백. 그런 게 다 수필이야. 여러분들도 그래서 수필을 쓸 수 있다는 거예요. 옛날 라떼는 매일 일기를 썼어요. 매일 일기를 써서 매일 선생님께 검사를 받았어요. 그 선생님들이 맨날 그 일기를 읽어봤어요. 그리고는 거기다 이렇게 코멘트를 해주죠. 뭐 잠 좀 작작 자라. 이러고. 그런 거 했어요. 요즘은 안 한다며? 요즘은 그렇게 학생들에게 일기 쓰라고 강요하지는 않는다며? 그래서 니들이 글을 겁나 못 쓰잖아. 그래서 신문요약이라도 하니까 일주일에 한 번이라도 신문요약 하니까 다행이야. 그래도 매일 그렇게 문장을 쓰는 게 중요한데. 그래도 괜찮습니다. 이제 SNS에 온갖 뻘글 쓰잖아요. 그것도 수필이에요. 실제로 그래요. 막 내가 좋아하는 최애 유닛들이 뭐 이렇게 새로 쇼케이스를 했어. 그거 보러 갔는데 완전 겁나 멋짐, 대박 멋짐, 어머 나 완전 죽어. 그래서 그거 이렇게 쓰잖아. SNS에 막 이렇게 해시태그 붙여가지고 그것도 수필입니다. 그래서 수필은 아무나 다 쓸 수 있다는 거예요. 개나 소나 니들이나 다 쓸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전문적이지 않은 전문가도 아니라 누구나 쓸 수 있고 네 주변에 일어나는 온갖 잡다한 것들을 다 수필로 써도 된다. 대신 이제 진실로 써야 돼. 진실로. 자기 고백적이다. 됐고. 자, 나머지 것들은 그냥 편안하게 볼게요. 자, 수필도 산문입니다. 산문이 이제 우리말로 뭡니까? 줄글이죠, 줄글. 산문의 반대 개념이 뭐예요? 산문. 산문의 반대. 운문. 운문은 그러면 우리가 뭐라고 알고 있어? 운문. 운문이 뭡니까? 운율이 있는 문장이 운문이죠. 시가 운문이잖아요. 운율을 만들려면 반복을 하고 음보율, 음수율, 내재율, 외형률 이런 걸 지키잖아요. 근데 수필은 그런 거 안 지켜도 된다 이 말입니다. 수필은 어차피 형식이 없고 그냥 소설 쓰듯이 쭉쭉 쓰면 된다 이 말입니다. 그리고 수필은 좀 짧대요. 이건 별 중요하진 않은데 수필은 길진 않아요. 아까도 짤막짤막한 얘기들이죠. 됐습니다. 됐고 그 다음에 개성이 있다고 합니다. 개성이 없을 수가 없겠죠. 자기 자신을 고백하는 글이니까 그 사람의 개성이 너무나 잘 드러나겠죠. 됐고요. 나머지는 키워드 안 할 거예요. 그냥 재밌다, 교훈적이다 이런 얘기입니다. 넘어갈 겁니다. 어떤 글인지 감 잡았죠? 수필 구성 요소 볼게요. 옆에다 쓸게요. 수필의 4요소입니다. 수필의 4요소 한번 구경해 보세요. 구경하다 보면 할 거예요. 어? 어? 뭐랑 좀 비슷해요? 소설 3요소에 뭐만 더하면 수필 4요소가 됩니까? 소재. 자, 요게 나름 의미하는 바가 좀 있습니다. 수필과 소설은 상당 부분을 공유할 수 있다는 거예요. 즉, 소설에도 문체가 있듯이 수필에도 문체가 있어요. 소설에도 구성이 있듯이 수필에도 구성이 있어요. 선생님, 방금 전에 수필은 자유롭게 쓴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자유롭게 쓴다고 했지 구성이 없다고는 안 했어요. 좋은 글은 구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즉 어떤 구성을 하든지 네 마음이라는 거지 구성 없이 네막 뭐 이상한 걸 써라는 소리가 아니래요.
그래서 수필은 구성이 없다 이런 말을 절대 하시면 안 됩니다. 정해진 형식이 없는 거지 구성은 당연히 있는 거예요. 수필의 요소로서. 됐고 주제는 뭐 당연하죠. 그러니까 주제가 없으면 안 되겠죠. 거기에 뭐가 중요하다? 소재가 중요하다. 수필, 그러니까 소설 3요소에 소재가 더해지면 수필이 된다는 것은 수필은 그만큼 소재빨을 좀 탄다 이런 얘기입니다. 수필은 잘 되려면 소재를 잘 잡아야 돼. 이 소재 자체가 좋아야 돼. 그래야 이 수필이 재밌게 느껴진다 이 소리예요. 그래서 뭐 진짜 뻔한 이야기 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뻔한 이야기하는 수필을 누가 읽어요? 이 바쁜 세상에. 쇼츠 같은 거 니네 만드냐? 뻔한 쇼츠 만들지 마라. 나와가지고 이상한 대도 안 하는 이상한 뭐 섹시 귀여운 큐티 댄스 그런 거 쓰지 마라. 그런 거 2762억 70만 개 있어. 겁나 많아. 사람들이 아무도 안 봐, 그런 거. 특이하고 재밌는 걸 해야 돼. 그래야 사람들이 보지. 마찬가지입니다. 수필도요. 뭐 열심히 살자 이런 수필 되게 많습니다. 차라리 열심히 살지 말자 이런 주장을 하세요. 그러면 사람들이 봐요. 뭔가 싶어서. 어그로라고 하죠. 어그로. 어떤 놈이 이런 주장을 하나 하면서 읽어봅니다. 자, 그래서 소재를 잘 잡는 게 중요하다. 넘어갑니다. 자, 여기인데요. 요거는 별표 반 개만 할게요. 별표 반 개만. 별표 반 개만 하세요. 자, 이거 왜 별표 반 개냐면 이 별로 안 중요해요. 근데 복태에는 나올 거예요. 그리고 그냥 이런 게 있구나 하고만 알고 나중에 잊어버려도 여러분들 국어 인생에 큰 지장이 없는 거예요, 이게. 근데 일단은 복태는 나올 거기 때문에 얘기를 하죠. 자, 수필을 이렇게 경수필과 중수필로 나눕니다. 근데 이게 별게 아닌 게요. 이 경과 중이 한자인데 무슨 한자인지만 알면 돼요. 경수필의 경은요, 뭘 것 같아요? 가벼울 경자야, 가벼울 경자. 가볍게 쓴 거야. 그럼 중수필의 중은요, 무거운 거, 무거운 내용. 그러니까 내용이 뭔가 진지하고 심각하고 뭔가 아주 막 이렇게 분위기 꽉 잡고 막 인상 팍 쓰면서 그렇게 하면 이게 중수필이고 아까 본 것처럼 야, 우리 집에 거위가 두 마리 있는데 한 마리가 죽었어. 뭐 이런 거는 가볍게 쓴 거죠. 그런 건 경수필이에요. 자, 근데 중수필을 먼저 보죠. 중수필은 인상 팍 쓰고 사회적인 문제, 공적인 문제를 논리적이고 객관적으로 쓴 거예요. 무겁고 딱딱한 문장으로 비판하면서 시사적인 걸로. 자, 우리는 이 예시를 먼 데서 찾지 않아도 됩니다. 우리 진이 아이들은 매주 한 편씩 중수필을 읽어요. 뭐야? 신문사설이 중수필이에요. 그거 얼마나 심각해. 얼마나 무겁고, 얼마나 딱딱하고. 그리고 그 안에 얼마나 논리적이고, 시사적이고, 비판적인 내용들이 많습니까? 그게 중수필입니다. 그래서 신문사설이 중수필이다.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자,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보통 우리나라에 출판되는 대부분의 국어 교과서는요, 이 중수필을 수필이라고 안 불러요. 중수필이라는 말을 잘 안 써요. 이 말 자체를 안 써요. 이거 여기 번역돼 있는 말 봐서 알겠지만 이거는 사실은 영어에서 온 표현입니다. 영어에서 온 표현이에요. 그래서 요 에세이라는 요 말은 보통 이제 뭐 나중에 미국 대학 같은 데 갈 때 에세이 써가지고 낸다 뭐 이런 얘기 하잖아요. 그래서 이제 우리 국어에서는 이 중수필이라는 말은 지금 여기서나 듣지. 지금 이 교재 우리 교재 이번 달 모의고사 볼 때는 이 중수필이라는 말을 하지. 요 교재 끝나고 나면은 중수필이라는 말은 이제 아마 안 듣게 될 거고 없을 거예요. 그러면 교재에다 왜 실어놨냐? 자습서, 학교 교재도 이게 있으니까 우리가 하는 거야. 학교 교재도 그냥 소개만 하는 거야, 소개만 하는 거. 자, 그래서 나중에 이런 신문사설 같은 뭐 중수필은 다른 말로 불러요, 다른 말로. 설명문 혹은 논설문 이런 말로 부릅니다. 그래서 설명문, 논설문 또 하거든요, 우리가 나중에. 그때 요 내용을 갖고 와가지고 포함시켜서 볼 거예요. 그래서 얘는 그냥 아유 이렇게 신문사설 같은 거를 중수필이라고 부르기도 하는구나. 그런 내용으로 가르치는 교과서가 있구나. 그 정도면 충분합니다. 그렇게 잊어버려도 돼요. 그리고 이제 우리가 일반적으로 수필이라고 부르는 거 있죠. 우리가 부르는 일반적인 수필은 경수필이에요. 경수필. 그냥 가벼운 마음으로 내가 겪은 일을 진실하게 쓰고 거기서 뭔가 사람들에게 하고 싶은 이야기 같은 거 쓰고 재미가 또 있어야 되고 즐겁고 재밌게 가볍게 부드럽게 이렇게 뭐 편지, 기행문, 일기 여러분들 뭐 저기 엄마 따라가지고 저기 뭐 외국 한번 나가본 다음에 그거 갔다 와가지고 글 쓰고 그러냐? 한번 써봐. 오늘 엄마와 함께한 파리에서의 7박 8일 하면서 이렇게 그런 브이로그 그런 건 찍지 브이로그 뭐 고프로 이렇게 그리고 엄마 고프로 이러고 나오고 어머니가 브이로그 같은 거 이렇게 제작하시면 거기 이렇게 나오지. 뭐 그런 것도 괜찮은데 글로도 한번 써봐요. 글로도 엄마랑 같이 아빠랑 같이 이렇게 뭐 여행 갔다 온 거 그걸 글로 이렇게 쓰면 그게 기행문이야. 그게 수필이야. 그럼 거기서 뭔가 느낀 게 있을 거 아니야. 그럼 그게 수필이야. 대신 재밌어야 되고 거짓말하면 안 되고 그런 거죠. 편지도 마찬가지고 기행문, 일기 이런 것들이 다 수필이에요. 수필.
수필. 그래서 누구나 쓸 수 있다는 얘기예요. 넘어갑니다. 자, 요게 중요해요. 요겁니다, 요거. 이제 문학 이론적으로는 이거예요. 요거는 여러분들 다 아는 이야기 하나만 하고 넘어갑니다. 수필과 소설의 비교. 완전 다르죠? 완전 달라요. 수필은요, 수필은 자기가 자기의 경험을 고백하는 글이고요. 소설은 꾸며낸 이야기고요. 완전 달라. 근데 여기서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바로 이게 중요해요. 이게. 가장 많이 물어보고 중요한 게 바로 이 부분이에요. 자, 수필에도 나가 나오고요. 소설에도 나가 나와요. 이 두 나는 서로 달라요. 수필의 나는 누구고 소설의 나는 누구인가를 정확하게 알면 됩니다. 자, 수필의 나는요. 수필은 자신이 경험한 내용을 진실하게 고백하는 글이죠. 그러니까 수필 속의 나는 누구겠어요, 당연히. 그 글을 쓴 본인입니다, 본인. 글쓴이 본인 등판이에요, 이게. 그래서 수필의 나는 누구다? 작가 자신이에요, 작가. 작가 자신이에요. 수필의 나는 작가 자신이에요. 작가 실존 인물. 실제로 존재하는 실제 인물이야. 실제 인간, 실제 사람, 실제 이 글을 쓴 사람이야. 수필의 나는. 왜냐하면 수필이 자기 경험을 실제로 쓰는 거니까. 하지만 소설의 나는 달라요. 소설의 나는 뭐냐라고 물으면 여러분들은 개념적인 용어로 대답할 줄 알아야 됩니다. 자, 한번 해보죠. 소설 속의 나는 결국 누굽니까? 개념적인 용어로 한번 해봐. 소설의 나가 나온다. 그건 뭐라고 우리가 대답해야 돼? 소설의 나. 모른다. 뭐, 서술자죠. 그렇습니다. 서술자죠. 그런데 하나가 더 붙어야 돼. 그냥 서술자가 아니야. 서술자가 다 나였어. 나인 서술자가 따로 부르잖아, 우리가. 뭐라 불러요? 그래서 수필의 나는 작가 자신이고 소설 속의 나는 1인칭 서술자예요. 1인칭 서술자는 등장인물이죠. 등장인물은 진짜 인간이 아니에요. 실존 인물이 아니에요. 이런 차이가 있는 거야. 그래서 허구적인 인물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거는 각 수필과 소설이라는 이 문학의 갈래를 이해하면은 누구나 쉽게 할 수 있는 생각이에요. 그러니까 전혀 어렵지 않아요. 하지만 중요하게 묻습니다. 어떤 식으로 물어보냐면 소설을 던져주고 있잖아. 자전거 도둑 같은 걸 쭉 주는 거야. 자전거 도둑을 주고 윗글에 대한 설명을 옳지 않은 것은 이런 다음에 1번 한 다음에 글쓴이 자신의 경험을 솔직하게 고백한 글이다. 이런 식으로 만든 거야. 당연히 틀리죠. 소설이 어떻게 글쓴이 자신의 경험을 솔직하게 경험한 거? 동백꽃 같은 걸 내놓은 다음에 글쓴이의 심리를 글 직접 표현했다. 맞아, 틀려. 동백꽃 기억나? 동백꽃. 오늘도 우리 집 수탉이 또 쪼였다. 점순이가 나한테 감자를 주면서 너희 집엔 이거 없지라고 했다. 그거. 그 소설을 내놓고 묻는 거야. 이 소설은 글쓴이의 심리를 직접 표현했다. 맞아, 틀려? 틀리지. 글쓴이는 작가야. 김유정 작가. 김유정 작가의 심리가 그 동백꽃이 어디 표현돼 있어? 이런 식으로 바꿔치기, 섞어치기를 한다고. 그러니까 개념이 안 잡혀 있으면 오 하다 틀린다고. 헷갈려가지고. 자, 이거 좀 중요해 보세요. 됐고. 자, 그럼 끝났습니다. 복민의 잡지 드렸고요. 그거 가지고 잘 연구해서 복태 좀 관리해 주세요. 됐고. 자, 오늘 저기 뭐야, 그 뭐니? 그 독서 퀴즈.